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689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순이익 또한 61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30%라는 꾸준한 소파이의 성장성을 보여준 실적이었죠.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금융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151, 176, 238밀리언의 파이낸셜 서비스 매출이 나오면서 회사가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아주 잘 가고 있다. 플랫폼 매출도 94, 95에서 103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또한 크게 걱정했던 대출 매출도 340에서 392밀리언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전체 대출 총량도 15빌리언, 15빌리언, 15빌리언에서 17.2빌리언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학생 대출 또한 6.8에서 7.2, 7.8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금융위기가 오니까 뭘 줄여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성장하는 주식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핀테크 은행으로서 본업을 잘해야 됩니다. 또한 엄청나게 들어오는 디파짓, 이 디파짓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멤버십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75만 6천명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 분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멤버십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멤버십은 9.4밀리언이 됐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계속해서 남미 은행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158에서 160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매출은 341밀리언까지 증가하면서 어떻습니까? 대출 매출을 거의 따라잡는 49%나 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높은 디파짓으로 고객을 끌어들여와서 가두리 양식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30빌리언에서 31빌리언, 32.6에서 34.4빌리언까지 증가했고요. 부채 또한 26에서 28.26빌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예적금은 18, 21, 22 그리고 28빌리언까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디파짓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이 디파짓 비중이 60%대인데 어떻습니까? 71%라는 높은 비중으로 예적금을 정말 잘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지급 준비율을 보면 보통의 은행들이 약 7에서 10%인 반면 지금 소파이는 18.5%라는 높은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대출을 실행할 룸이 많다는 것이죠. 영업활동은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업활동이 플러스로 나오면 좋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예적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출 자산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업활동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재무활동 또한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예적금으로 계속해서 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회사의 예적금이 지금 20빌리언이 아니고 200빌리언, 300빌리언이 됐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예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114에서 48.9까지 떨어졌고요. PSR 같은 경우는 4.3, 그래서 은행 적정 PSR인 4.3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레거시 은행들이 30% 가까이 매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성장률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말 높은 주식 보상이죠. 이번 분기에는 63.6밀리언의 주식 보상을 실행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높은 주식 보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주식에 숏 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ROE와 ROA는 상당 부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 기업에서 ROE와 ROA가 높을 수는 없죠. EPS는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0.05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런 EPS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주식 보상을 줄이거나 순이익이 급격히 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의 숫자도 역시나 1빌리언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1.71빌리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또한 내부자들이 주식 보상으로 받은 이런 주식들을 어떻습니까? 내다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8%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비중은 40에서 42%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숏 비중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해서 숏들이 많이 청산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숏 비중이 많이 청산된 건 아닙니다. 18.4 그리고 16.99%까지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가이던스도 역시나 증가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2.4에서 2.465 그리고 2.550까지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좋은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본업으로서의 어떻습니까? 네, 채무 불이행률이죠. 이 채무 불이행률이 어떻습니까? 연평균으로 본다면은 3.33%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플랫폼들과 고객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좋아지면서 나온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했던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77%나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7.85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과거에 상장 이전에 했던 개인 대출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채무 불이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질 좋은 고객들에게 잘 해내고 있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자, 이 3.33% 이게 채무 불이행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자, 미국 전체의 카드 부실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을 본다면 4.49%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대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행률은 카드보다는 낮다. 그러나 최근에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 최고로 안전한 은행 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채무 불이행률이 어떻습니까?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0.91%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 할부 대출을 해주는 얼라이얼 파이낸스는 어떻습니까? 채무 불이행률이 전체적으로는 1.5%고 오토 자동차 대출만을 따로 봤을 때는 2.24%밖에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소파이의 지금 현재 부실률 약 3.33%,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10배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대출이라는 높은 이자를 주는 엘리 파이낸스보다 어떻습니까? 1% 이상 높은 부실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학생 대출의 부실률은 0.7%,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실률이 4.5%, 그래서 약 평균 3.3, 3.4가 되는 건데 저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자산 유동화를 스튜던트 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부실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아주 우수한 고객들만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산 유동화하면 어떡합니까? 전체적인 부실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 대출을 유동화시켜야 되고 학생 대출을 유동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높기 때문에. 또한 원래 소파이의 본업이었던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증가폭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을 활용해야 되는 소파이 입장에서는 개인 대출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의 학생 대출 탕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자산들을 팔아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출 분야의 매출이 64%, 그러니까 파이낸셜 서비스 성장이 엄청났고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함으로써 핀테크 은행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료, 관련 중개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미국의 10대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것이 언제 될 거냐라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장 속도로 간다면 미국의 10대 은행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분기에도 자산 유동화를 했는데 1.3빌리언 자산 유동화를 했고 이것은 개인 대출 그리고 일부 홈 대출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학생 대출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실률 3.3%, 물론 카드보다는 높진 않지만 낮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는 유동화를 상각 처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자산들을 싸게 제3자에게 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대출 규모의 105.9%,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홈 대출 같은 경우도 102.6%에 팔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파는 유동화 자산들이 우량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량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량한 걸 빨리 팔아서 남는 자산들을 들고 있다면 남아있는 자산의 부실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개인 대출의 에버리지 레이트, 그러니까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13.5%입니다. 겨우 5% 내지 6% 이자면은 반년이면은 이거 다 회수하고 남는 이익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유동화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급 준비율이 18.5%라는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왜 유동화를 하냐 이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EO 경영진들이 우리는 뭐 블랙락과 거래를 해, 우리는 뭐 엄청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해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유동화를 하는 것 같고, 또 혹시 뒤로 어떤 커미션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 종종 일어나죠. 정말 좋은 자산을 팔아먹는, 그러면서 어떤 위험의 분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소파이가 현금이 부족하고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낮다 라고 한다면은 자산 유동화가 타당한 건데, 이렇게 높은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반년만 지나면 충분히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자산을 혹시 팔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직장생활에서 알잖아요. 경영진들이 그렇게 좋은 경영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어찌됐건 개인 대출 부실채권. 자, 그래서 이번에 부실채권 같은 경우도 3.84에서 3.52%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출을 계속해서 대출 규모를 늘려가면 초기의 부실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0% 이상 돈을 상환했다면 이 뒤에 일어나는 부실률은 사실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돈을 갚았고 거의 원금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오히려 자산 유동화를 한다면은 요 뒤에 있는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50% 이상 전환된 대출 자산을 팔아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자산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앞에 건지 요 뒤에 건지. 자, 예대 마진은 앞서 봤듯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디파짓 예금 이자도 높지만 대출 이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5% 이상의 예대 마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서비스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출 플랫폼에 고객이 대출 승인 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소파이 플랫폼 안에서 제3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파이가 직접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대출을 해준다. 자, 그리고 소파이 플랫폼에서 대출 실행 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글에 있는 광고랑 비슷한 겁니다.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부업자들이 지금 소파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리고 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정보를 이용해서 제3자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다. 소파이는 주식 투자, 그 다음에 ETF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 중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제3자 은행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대출이 실행됐을 때 어떻습니까? 소파이는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인데요. 자, 제3자 대출 기관들의 예산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우리도 지금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높고 소파이 대출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고객들한테 제3자 대출을 해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다. 우리 고객들의 70에서 80% 고객들은 추가적인 대출이나 소파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현재 100건이 들어오면 70에서 80건은 어떻습니까? 디클라인 되고 있다.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소파이라는 플랫폼에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소파이의 대출을 받았죠. 소파이의 개인 대출을 받았는데 자기는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필요하든 아니면은 뭐 장기간 필요하든 이런 추가적인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파이의 기준에는 안 맞는 대출인 거죠. 안 맞는 대출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다른 대부업체나 은행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접근해서 자기들의 대출 기준에 맞으면은 이 부분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출을 하면 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소파이 플랫폼에서
1번은 학생대출, 2번은 개인대출 계좌가 있다면은 3번은 제3자 계좌가 오픈되고 어떻습니까? 대출이 승인이 나면 제3자 은행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이 세 개의 계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출을 갚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3자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소개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계좌를 누가 관리합니까? 소파이 은행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월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겠죠. 왜? 우리가 계좌를 관리해 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사업 구조의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굉장히 흥분되는 실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가 큰 대출들은 어떻습니까? 제3자 은행이 책임을 지고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 승인 수수료도 받고 또 어떻습니까? 고객들은 소파이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돌이 양식이 성공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수수료를 얻는 사업 구조로 대출 수수료를 얻고 계좌를 관리해주는 사업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출 중개 상품, 이 상품들이 잘 팔리느냐? 지난 3분기 때, 그러니까 7, 8, 9월이죠. 대출 중개 상품이 1빌리언이 실행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월에는 어떻습니까?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이미 1빌리언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 그 다음에 매월 계좌를 관리해주는 수수료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뭐 4분기 때 소파의 매출이 2배씩 늘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플랫폼 매출은 거의 100%씩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소파이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소파이는 이 신용카드에 굉장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사업 수익 창출 기회가 열릴 것인데 이것은 그냥 S커브가 아니다. J커브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고객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이 지금 소파이 신용카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신용카드 관련 팀은 세계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파이 경영진들이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쪽에 있던 쟁쟁한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카드를 만들어내고 고객들의 유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도 엄청난 CEO의 자신감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어떻습니까? 소파이 이번 실적 굉장히 너무 좋았고 마치 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놀이터가 이제는 소파이가 될 것이다. 플랫폼, 핀테크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마치 은행업계의 플레이스토어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상 최고의 멤버십이 증가했고요.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에 육박하는 과도한 주식 보상은 역시나 쇼트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파이가 템버거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금융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그런 증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대부업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확실히 이번 실적으로 증명해졌다. 그리고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서 이 결과가 폭발적인 J커브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네, 소파이의 차트인데요. 정말 실적 발표 전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었고요. 그러나 실적 발표 당일 이렇게 좋은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첫 번째는 주가가 실적 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이익 실현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유심히 보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확 팔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숏 세력입니다. 자,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숏 스퀴즈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숏 비중이 18%에서 16%밖에 안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아마 많은 숏 투자자들이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숏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에서 2%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영역에서 분명히 숏 세력이 들어왔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숏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이 좋건 싫건 무조건 떨어뜨린 겁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뭐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내용 파악해보지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한순간에 쫙 빠졌다가 어떻습니까? 뭐야? 실적이 너무 좋은데? 가이던스도 올랐고 다음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져?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쫙 끌어올린 것이죠. 아니면은 이 셔틀도 아주 짧은 마음을 가지고 밑에 떨궈놓고 스퀴즈를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소파이 그리고 크록스 이 두 개의 종목이 29일날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고 저는 현재 소파이는 팔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크록스만 팔았습니다. 자, 크록스가 지금 실적 발표 후에 개파락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실현손익이 721달러밖에 안 났을까요? 5%밖에 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실적 플레이를 할 때 명확히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이 좋으면 갖고 있는다. 두 번째, 실적이 나쁘면 무조건 판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크록스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2%밖에 성장하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헤이디드도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계좌 기준 약 5에서 7% 정도 되는 손실률 구간에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왜 5에서 7%입니까, 여러분? 장 전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저가 매수 세력은 언제나 한두 번 정도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저가 세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약 5에서 7%는 충분히 끌어올려져서 사더라라는 거죠. 사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장 전에 이게 다 팔렸는데요. 마이너스 5.3%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굉장히 많이 걸려있던 매도 물량 그 밑에서 약 한 두세 개 정도 요 정도에 걸어놓고 그냥 팔고 나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마이너스 20% 손실이 났고 자칫했으면 저도 막 5, 600 정도 손실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실적이 안 좋은 걸 확인하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다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크록스가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0%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밑으로 더 떨어질지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나왔고요. 반대로 소파이는 그대로 들고 있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습니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하루 이틀의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닥에서 끌어올려지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 눈부시게 좋았다. 저는 여태까지 소파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이번만큼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에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